자, 4월 20일 자바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산자하고 형변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조건문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까지의 코딩 내용은 그냥 메인이라고 하는 블록 안의 코드를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차례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계산기가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처럼 진행이 되려면은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어떤 조건을 판별해서 이 조건이 참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동작을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원한다면은 어떤 루틴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이제 계산기보다 우월한 거거든요. 이러한 그 흐름을 제어하는 거를 통칭 제어문이라고 해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표현 기법이고요. 이 과정은 전부 이제 순서도로 표현이 가능한데, 예전에 한번 순서도로 설명을 해봤더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학원에서 판매하는 책을 구입하시면 이쪽 부분을 이제 순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쪽 부분을 참고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순서도 보느라고 머리가 더 아플지, 아니면 순서도가 이해가 더 잘 될지는 개인차가 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06 제어문 1 조건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압축 파일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은 별도 질문이 있을 때만 제가 가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흐름 제어라고 하는 구문은요, 크게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으로 나눠집니다. 조건문 같은 경우는 다시 if문과 스위치문으로 나눠지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while, do while, 그리고 for라고 하는 구문으로 나눠집니다. if하고 스위치는 목적하고 결과가 같아요. while, do while, for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목적과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이 5가지 구문들을 그래도 한 번씩 다 소개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내용들을 다 들은 후에 나는 이거 한꺼번에 다 정리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은 if문 그리고 for문에 올인하세요. 다른 것들은 사실상 버려도 돼요. 완전히 다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활용도가 if문이, 조건문 중에서는 스위치문보다 if문이 99.9%예요. 얘가 거의 잘 안 써요. 반복문 같은 경우도 for문이 거의 99.9%예요. 거의 안 써요. 장담하건대 do while은 전혀 안 써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비교적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 있죠, 파이썬 같은 거. 거기서는 아예 do while문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조건문에서도 파이썬은 스위치문을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좀 낮은 애들이니까 if문하고 for문에 일단 올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차이 없고요. 장담하건대 앞으로 평생 프로그래밍 하는데 요거 2개만으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여기에 집중을 해서 봐달라는 겁니다. 자, 먼저 if문입니다. 자, 구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if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을 명시하고요. 그다음 블록을 위한 중괄호를 기술합니다. if라는 것 자체가 만약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블록 안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조건이 거짓이라면 이 블록 안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조건은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구문이건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식, 그 다음에 논리식, and나 or, 그리고 그 자체가 true false인 논리값. 제가 이 원본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PDF로 한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로 여는 건데, PDF로 바꿀 때는 이렇게 5억 기호가 안 깨지는데 그 화면을 브라우저로 열 때만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깨지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는 정상적일 테니까요. 네, 이렇게 5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에 대한 코드를 한번 좀 보죠. 스캐너를 사용해서 숫자 값을 하나 입력받을게요. 이제 스캐너 코드도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요 정도 코드는 이제 익숙하죠. 여기서 reader.nextint라고 해서 정수 값을 하나 입력을 받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72라고 가정합시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system.out.println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출력하는 거예요. 한 줄씩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서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걸어요. 아까 72점 걸었죠? 72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실행을 하는 거죠. 조건이 참으로 판명됐으니까. 그래서 system.out.println 여기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블록을 빠져나와서 여기가 출력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코어를 50으로 입력했다라고 치면 여기 출력하고요. 50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 안 되죠? 그러면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블록 안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실행 결과 보면은 자,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넣었어요. 72라고 입력하면은 합격입니다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실행해서 이번에는 50이라고 입력하면은 합격입니다가 표시가 안 된 거죠. 실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실행이 안 했다는 거죠. 시험 시작, 시험 끝으로 나왔으니까. if문은 간단해요. 자, 이제 블록을 구성하기 시작하면은 이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블록 안에서는 들여쓰기를 수행을 해요. 여태까지는 이런 블록이라는 게 특별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거의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블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들여쓰기가 좀 더 들어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면서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구문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이거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들여쓰기 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는 게 좋고요. 여기를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면 if 괄호를 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즉시 닫아줘요. 스코어가 6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괄호를 열면은 중괄호 닫는 게 자동으로 생겨요.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딱 치면은 알아서 들여쓰기가 한번 쫙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출력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또 출력할 게 있다라고 엔터를 치면은 그 밑에 또 들여쓰기가 된 상태로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들여쓰기를 벗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셔도 충분히 들여쓰기는 다 될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 system.out.print 혹은 system.out.println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슬슬 이거 치는 게 좀 귀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sysout이라고 입력했을 때 뭔가 선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택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엔터 탁 치면은 한 줄이 들어가요. sysout이라고 하고 엔터 딱 치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가끔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한두 글자 지우고 다시 치세요. 주의할 거는 프린트 ln에 대해서만 자동 완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프린트라던가 그 밖에 다른 명령을 프린트 f라던가 이런 다른 명령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내가 직접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슬슬 코드 양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단축키를 좀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if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따져보자고요. 자, 스캐너를 통해서 myAge라는 이름의 정수값을 하나 입력받았어요. 이거를 19라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서는 비교식을 조건으로 쓴 경우에요. 19가 19와 같다. 말 되죠? 참이니까 여기는 출력이 될 겁니다. 19가 19와 다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출력이 안 될 겁니다. 19가 19보다 크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입력값이 19인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자, 2번, 3번 출력이 안 되고 19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말이 되죠. 턱걸이 했잖아요.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출력이 될 겁니다. 입력값이 19인 경우에는 1과 4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입력값이 20으로 가보죠. 20이 19와 같다. 말 안 되죠? 20이 19와 다르다. 말 되네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코딩 처음 시작할 때는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20이 19보다 크다. 말 되죠? 20이 19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2번, 3번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번엔 19보다 작은 값을 가봅시다. 18. 18이 19와 같다. 아니죠? 18과 19는 다르다. 됩니다. 18이 19보다 크다. 안 되죠? 18이 19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되죠. 이렇게 경우를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이번엔 논리식입니다. 논리식은 AND와 OR 두 가지가 있었죠. AND는 모두 참이어야 전체가 참이에요. OR는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고요. 예제에서는 논리연산자를 이렇게 딱 한 번만 사용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조건식은 다 다르겠지만 몇 개가 오더라도 AND로만 묶이면 전체가 참이어야 결과가 참입니다. OR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OR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나라도 참인 게 있으면 결과는 참이에요.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AND하고 OR가 섞여 있을 때는 뭐가 더 우선한다 그랬죠? AND가 우선한다. 그거를 유념하신 다음에 해석해 놓으세요. 근데 저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가면 해석하기 쉽지 않겠죠? 보통 그런 경우에 개발자들은 코드가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해요. 심플한 게 제일 좋은 코드예요. 자, 스캐너를 통해서 점수를 입력받겠습니다. 이게 그 75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포인트가 75가 70보다 크다. 여기는 오케이네요. 75가 8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죠? 자, 둘 다 참이니까 결과도 참이죠. 그래서 여기는 출력이 됩니다. 근데 75가 70보다 작거나 같다. 말 안 되죠.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니까 앞에 게 거짓이 나왔다고 해도 뒤에 거 봐야 돼요. 그쵸? 75가 80보다 크다. 이것도 말 안 되죠. 결과 거짓으로 판명났으니까 여기는 하겠네요. 안 하겠네요. 안 하겠네요. 그쵸? 자, 이번에는 83으로 갑시다. 자, 83이 70보다 크다. 말 되죠? 근데 AND는 잘 나가다 끝에 하나 거짓 나오면 전체가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그쵸? 자, 83이 8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말 안 되죠. 그래서 결과 거짓이에요. 얘도 안 해요. 자, 83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말 안 되는데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니까 뒤에 거 봐야 확실할 수 있죠. 그래서 83이 80보다 크다. 말 되죠? 그래서 실행을 해요. 자, 지금 다 봐봐요. 앞에 게 AND는 앞에 게 참이었을 때 뒤에 거를 봐야 결과가 확실하죠. 5원은 앞에 게 거짓이면은 뒤에 걸 봐야 결과가 확실하죠. 이게 AND하고 OR의 특징이에요. AND는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걸 봐야 끝까지 알 수 있어요. OR는 앞에 게 거짓이면 뒤에 걸 봐야 끝까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말 이해됐어요? 반대 경우 봅시다. 60이라고 가정하죠. 입력값이 60이에요. 자, 60이 70보다 크다. 말 안 되죠. AND는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가 어떻게 된다? 거짓이다. 뒤에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실제로 컴퓨터가 여기까지 보고 멈춰버려요. 60이 7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는 뒤의 조건을 판단을 안 해요. 그러니까 AND 같은 경우는 거짓의 가능성이 높은 거를 앞에다 배치하는 게 그 컴퓨터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효율이 좋고요. 5원은 참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를 앞에다 놓는 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연산 효율이 좋아요.
에이 뭐 이거 하나 판단하는 거 같고 뭐. 근데 컴퓨터가 일을 한 번씩 더 할 때마다 걔가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를 씁니다. 전력 소모량이 더 나가요. 물론 그게 1원도 안 하는 되게 미미한 값이겠지만 그런 게 쌓이면은 결국은 그 현실적인 손실이 와요. 요즘 100원 아끼자고 배달 안 시키고 몇백 원 아끼자고 배달 안 시키고 진짜 걸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코드는 절약형 코드가 될 거예요. 그걸 보통 이제 코드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그 효율성도 돈이에요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뭔가 좀 확 와닿지 않아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실습합시다. 이 케이스를 제일 힘들어요. 변수가 논리값입니다. true인 경우. true가 true와 같다. 말 되죠? 오케이. true와 false가 같다. 말 안 되죠? 안 해요. true가 true와 다르대요. 말 안 되죠? true가 거짓과 다르대요. 이건 말 되죠? 자, 얘네들은 그래도 얼추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조건에 논리형 변수를 다짜고짜 때려박은 경우 true의 의미가 뭐예요? 참이죠. 그 자체가 참이죠. 그럼 여기는 괄호 안에 그냥 참이라고 박아버린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느낌표를 붙이면 느낌표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코리안에 저장된 게 true였죠. not true라고 그러면 false입니다. 논리형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true false는. 그러면 여긴 안 하겠죠. true까지는 그래도 얼추 되는데 거짓일 때는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거짓이면 자 false와 true가 같다. 안 나죠? false와 false가 같다. 아, false와 true가 같다. false와 false가 같다. 말 되죠? false와 true가 다르다. 말 안 되죠? 아, 미안해요. 말 되네요. 말 되네요. false와 true가 다른 거 맞죠? false와 false가 다르다. 얘가 말이 안 되죠? 그죠? false와 true는 같다. false와 false는 false와 true가 같다. 말이 꼬이네요. 미안. 처음부터 다시 했다. false와 true가 같다. 말 안 됩니다. false와 false가 같다. 말 되고요. false와 true가 다르다. 얘는 말이 되는 거죠. false와 false가 다르다. 안 되죠. 자, 이거 두 개는 다른 거 맞잖아요. 얘는 두 개는 같은데 다르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변수가 논리형일 때는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이지 코리안을 false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는 괄호 안에 거짓이라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느낌표를 붙이면은 not false가 되니까 결국은 이건 true라고요. 여기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형을 쓸 때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든 변수들을 웬만해서는 입력을 받게끔 예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행할 때 얘네가 이제 값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좀 따져가면서 실행을 여러 번 해보셔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주석을 바꿔가면서 실행 결과를 좀 비교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고요. 실습 예제가 4개니까 개당 5분씩 20분. 10분 휴식하면은 25분, 네. 10시 35분에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조건문 나머지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if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맞으면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if문 뒤에 옵션 같은 구문을 붙이는 게 else문이에요. else문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참인 경우에 if 블록이 실행되는데 만약에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else로 가는 거죠. if문이나 if else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바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런 문법 표현은 다 갖고 있어요. 약간의 표현 방식만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면은 if 괄호 없이 조건 들어가요. 그리고 콜론 else 그리고 콜론 블록을 괄호 대신에 콜론으로 표현해요. 파이썬을 제외한 모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if문 표현이 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1개월 차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자바 언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나시건 간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거예요. 자, else는 쉽죠? 자, 그럼 이제 if, else입니다. 얘는 조건을 여러 개 나열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elseif는 필요한 만큼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참인 조건을 실행합니다. 만약에 참이 여기라고 치죠. 만약에 얘를 봐요. 이게 아니다. 그럼 다음 조건으로 가요. 이것도 아니다. 그럼 다음 조건으로 가요. 이게 맞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 블록을 실행하고 연결된 모든 거를 빠져나가요. elseif는 필요한 만큼 나열할 수 있고요. else는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else는요. 자,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점수를 입력 받을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EX 1번 예제 그리고 EX 5번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제를 지금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 구입하신 분도 계신데 그 예제들 중에 책에 있는 예제들을 제가 활용하고도 있기도 하니까 나중에 그 복습용으로 책 읽어보시면서 그때 준첩되는 예제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책에 있는 예제를 수업에서 소개 안 했다 라고 하는 거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준비한 예제가 그거를 조금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 채용 안 한 것들도 있어요. 자, 점수를 입력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52를 입력했다고 치죠. 자, 일단 시험 시작은 무조건 출력을 하고요. 5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말 안 되죠. 그러면 else로 가는 거예요. 아까 거랑 비교할까요? 자, 오른쪽이 아까 본 겁니다. 똑같이 52점을 입력했을 때 if문은 시험 시작 출력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무시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냥 if문은 조건이 안 맞으면 통째로 무시해 버리는데 else가 붙은 경우는 52점을 갖고 비교했을 때 조건이 안 맞으면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이제 논리값으로 보자고요. is 코리안이 true다. true. 자, 이거는 조건이 참이니까 if를 실행하고 else는 안 할 겁니다. 근데 not is korean 이라고 하면은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else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아래 그 위에가 if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is korean이 true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변수값 하나를 여기에 덩그러니 넣었을 때는 만약 이 변수가 참이라면의 뜻이에요. 얘가 트루일 때 실행한다며요. if가. 그쵸? 자, 근데 not is Korean에서 여기가 실행되게 하려면 if가 무슨 값이 돼야 돼요? is Korean. 거짓이 돼야 되잖아요. 거짓이 들어오면은 not false니까 결과적으로 true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변수가 덩그러니 있으면 만약에 이 변수가 참이라면 뜻이고요. not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변수가 있으면 여기는 만약 이 변수가 거짓이라면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if, else, if, else입니다.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73을 입력했다고 치죠. 자, 73이 90보다 크다. 말 안되죠? 다음으로 가요. 73이 80보다 크다. 말 안되죠? 다음으로 가요. 73이 70보다 크다. 이건 말 되죠? 그러면 여기를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블록을 만나면 그 블록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드를 볼 때 제가 처음에 매번 강조하는 게 손코딩 자꾸 해보시라고 하는 게 블록의 범위를 이렇게 내가 쭉 표현하면서 아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확인하려면은 모니터에 어떻게 쓸 건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화면에다 필수하려고 지금 일부러 그 펜태블릿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그 아이패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자료가 이미지로 돼 있으니까 그걸 열어놓고 펜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아직까지는 코드가 길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코드 따라가시는 데 있어서 눈으로 쳐다본다고 답 안 나와요. 꼭 써보세요. 제가 이거를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데 만약에 6개월짜리 취업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얘기하면은 이거를 진짜로 실천하는 사람이 5명이 채 안 넘어요. 근데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만약에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풀 때 암산으로 풀지 않잖아요. 풀이 과정 전개를 계속 손으로 써가면서 y는 뭐뭐뭐 y는 그 뭐뭐뭐 이렇게 계속 써갖고 마지막에 결과값 내죠. 그럼 이거 왜 그렇게 해요? 암산이 힘드니까잖아. 프로그래밍 언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수학식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같은 건데 왜 자꾸 이거는 모니터로 보려고 그래요? 쓰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가면 진짜 엄두가 안 난다니까요. 지금 취업반 학생들 할 때 하루에 실습 1시간에 실습하는 코드 보여드리면은 그때 이 친구들이 좀 한 4개월 정도 해갖고 숙련이 되기도 했지만 이게 1시간 양이에요. 이때 가면 손으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이게 웹페이지 코드거든요. 이거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파일 너댓 개를 실습을 해요. 1시간에. 이때 되면 손으로 쓰라고도 얘기 안 해요. 못하지. 나도 양심이 있지. 손코딩. 만약에 코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꼭 그 진행되는 과정을 손으로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블록의 범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괄호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막 엉키기 시작하면은 이거 보기가 좀 헷갈려요.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닫는 괄호를 짝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하나 빼먹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대형사고예요. 진짜 눈으로 진짜 이거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오타를.
여기서 특이점 오는 게 자기 오타는 자기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내 오타는. 저도 제 오타는 30분 넘게 찾아요. 근데 마지막에 막 점 하나 안 찍었다거나 대문자 하나 소문자로 잘못 적었거나 그러면 되게 자괴감 오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은 사전에 코드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포인트가 83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83은 90보다 크다. 안 맞죠? 다음 조건으로 갑니다. 83은 80보다 크다. 맞죠? 그럼 여기를 실행해요. 그리고 요 한 세트를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요. 자, 이게 else if절입니다. else if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else if는 필요하다면 여러 개 나눌 수도 있고, 마지막에 else는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점수가 50이다 그러면은 이거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으니까 else를 처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else절이 없었다 그러면 50일 때는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if문 계열이고요. 그 다음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은 변수값 하나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케이스 블록을 실행하고요. 브레이크 명령을 만나기 전까지 실행해요. 그래서 변수를 여기다가 딱 나열해. 어떤 수식이 와도 돼요. 결과값이 명확하게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일치하는 케이스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명령이 없다면 멈춘다라는 거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다음 케이스까지 계속 실행해요. 브레이크 나올 때까지. 마지막에 디폴트는 일치하는 경우가 없을 때 실행하는 거고요. 얘도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케이스마다 브레이크를 다 넣는 게 맞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똑같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절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제까지 볼게요. 자, 스위치. 그레이드라고 하는 변수가 B래요. 자, 이 그레이드를 갖고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케이스 A일 때, B일 때. 여기가 일치하죠? 그럼 여기를 실행하고 뒤에 브레이크 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스위치 전체를 빠져나가요. 만약에 그레이드가 F였다. 그럼 맞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디폴트라는 거죠. 여기서도 디폴트는 필요 없으면 빼도 돼요. 그럼 F일 때는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할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스위치문은 if문에 올인해도 된다 그랬죠? 스위치문은 if문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위에 스위치문을 if문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레이드가 A일 때, 그렇지 않고 그레이드가 B일 때, 그렇지 않고 그레이드가 C일 때. 위에 거랑 아래 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문을 익힐 때는 내가 이걸 if문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코스를 맞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두 개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레이드가 B니까 F5 하면은 자, 결과가 두 개가 똑같이 나오죠. 스위치문에서 출력하는 건 뒤에 1이라고 찍어 놓은 거고, if문으로 출력하는 건 뒤에 2라고 출력해서 구별을 좀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 봅시다. 점수를 입력하래요. 85를 넣어보죠. 자, 그럼 85를 10으로 나누면 결과 얼마죠? 8이죠. 나머지 버리잖아요. 정수끼리 계산이니까. 그래서 점수대를 파악하고자 한 거예요. 80점대라는 뜻이에요. 90부터 99까지는 10으로 나누면 결과가 9죠. 이걸로 90점대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연령대 계산하는 거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8, 그럼 비약점입니다를 출력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결국은 브레이크 하나도 없으니까 다 실행하는 거죠.
자,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85를 입력하면은 다 나와요. 그 이하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은 브레이크는 웬만하면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안 넣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ABC 약점은 패스, 나머지는 not 패스. 이렇게 여러 개 케이스에 동일한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B면은 케이스 B,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여기까지죠. A면은 케이스 A에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C여도 케이스 C에서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다 똑같은 거 하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 코드도 아래처럼 처리가 가능해요. A이거나 B이거나 C일 때 전부 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레이드가 A이거나 혹은 그레이드가 B이거나 혹은 그레이드가 C일 때 어떤 코드가 더 보기 편한지는 여러분들 각자 개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문을 구사할지 if문을 구사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대다수 많은 개발자들이 if문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습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실습 시간은 제가 내용이 그렇게 if문을 보고 나면은 설명이 좀 그렇게 짧아서 좀 쭉쭉 지나가다 보니까 개수가 좀 많죠. 그래서 요번 교시는 실습 시간은 제가 30분까지 잡을게요. 그리고 실습 끝나시면 연습 문제 있습니다. 자, 두 문제니까 요거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0분에 시작하면서 연습 문제 풀이하고 다음 거 진행할게요. 자, 이야기한 시간 됐으니까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새로 파일을 만들면서 진행해 보죠. 지금 저는 완성해 놓은 파일이 있긴 한데 요거랑 다르게 요거랑 별개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삭제하고 새 파일 연습 문제 01점 자바. 자, 메인 블록은 무조건 추가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자기의 나이를 입력받도록 구성을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맨 위에 그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스캐너가 들어가야겠죠. import java.util. 스캐너.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자기의 나이를 입력받도록 구성. 스캐너 타입의 리더라는 데를 만들어요. new 스캐너 system.in 해서 들어가고, 이거를 통해서 나이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입력을 받읍시다. 나이니까 당연히 정수로 받아야겠죠. age는 reader.nextInt 라고 해서 받습니다. 자, 입력 다 받았으니까 reader.close에서 닫아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토대로 연령대를 계산하래요. 자, 나이를 토대로 연령대를 계산하는데 스위치문을 사용하래죠. 자, 아까 계산식 나왔던 거예요. 10에서 19세까지는 10대로 계산돼야 되고, 20에서 29세까지는 20대, 30에서 39세까지는 30대. 자, 그러니까 10의 자리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레벨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age를 10으로 나눠요. 그럼 정수 부분의 목만 구하니까 10이건 10부터 19를 뭐든지 10으로 나누면 1이 될 거예요. 그걸 다시 10대라고 수정하기 위해서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스위치 레벨은 케이스 0일 때 브레이크, 케이스 10일 때, 아이 그래, 10일 때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0대까지 들어가고, 케이스 30일 때 브레이크, 케이스 40일 때 브레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50대에서도 브레이크 걸고, 마지막에 디폴트일 때는 노년층이라고 출력해주면 되죠. 이게 60세 이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출력되는 메시지가 요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자, 출력할 메시지들을 케이스에 맞게 적절히 넣어주면은 기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결과 확인해 보면은, 자, 만약에 나이를 37이라고 했다면은 30대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풀이가 됐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02점 자바. 메인 블록을 가져갑니다. 자, 비만도를 구하래요. 그 비만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저번에 제시했었던 BMI 방식하고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을 구하는 방식인데, 정확도는 저번에 봤었던, 실제로 그 정확도는 저번에 문제 냈었던 그 BMI 방식이 더 정확도가 높고 많이 쓰인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변수를 준비하래요. my height랑 my weight. 자, 정수형으로 키하고 몸무게를 입력받으래요. 여기도 입력받아야 되니까 스캐너 준비할게요. 임포트 자바.유틸. 스캐너 입력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키와 몸무게를 입력받는 게 첫 번째죠. 키와 몸무게 입력받기. 스캐너 타입의 리더는 new 스캐너 system.in. 그 다음에 이제 왜 자꾸 어떡하지? system.out.print 한 다음에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서 int 타입의 my height는 reader.nextInt. 여기서는 센티미터 단위로 입력받는 거예요. 몸무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int my weight는 reader next int. 자, 데이터 타입을 전부 정수형이라고 제시를 했죠. 요구사항 1번 키와 몸무게. 자, 입력 다 받았으면은 reader.close에서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두 번째가 표준 체중을 구하기인데, 더블형 변수 스탠다드 웨이트라는 변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더블 타입의 스탠다드 웨이트라는 변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변수가 150 이하인 경우랑 150보다 큰 경우에 계산식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0으로 준비해 놓고 if my height가 150 이상이면 150이 포함되는 거죠. 150 일 때는 스탠다드 웨이트는 자기 키 빼기 110으로 구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스탠다드 웨이트는 my height 빼기 110에다가 0.9를 곱한 값을 구하래요. 자, 요구사항 3번 비만도 구하기. 자, 비만도를 구하는 더블형 변수
버블형 변수를 만든 다음에 얘는 현재 몸무게에서 표준 체중을 먼저 빼고 마이 웨이트에서 스탠다드 웨이트를 빼고 이걸 다시 스탠다드 웨이트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 값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출력해 봅니다. 문제 내용대로 if문을 구성을 하면은 if 비만도가 20 이하라면 이거 왜 갑자기 동작을 안 하지? 자, 20% 이하 정상 안심. 그 다음에 else if 비만도가 20초가 그리고 비만도가 30 이하라면 경도 비만. 그 다음에 30초가 50 이하라면 중등도 비만. 마지막으로 50초가라면 고도 비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문제 내용대로 if문을 구성한 거고요. if문을 조금 더 요약해 보죠. 이렇게 만약에 답을 도출했다라고 하셔도 수업에 충분히 충실히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조금 더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비만도 값이 21이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이 조건은 벗어나죠. 거짓이죠. 그러면은 이제 else if로 갈 거 아니에요. 다음 else if로. 일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2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30일이었다. 그러면 첫 번째 건너뛰고 두 번째로 갈 텐데 두 번째로 왔다는 것 자체도 이미 30을 벗어났다는 거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범위를 산정할 때 이렇게 하면은 조건을 하나씩 줄일 수 있죠. 숨어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else if도 벗어났다라는 건 이미 50보다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은 else if가 아니라 else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 문장을 그대로 코드로 풀이하면서 그 약간 요약된 구성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식을 축소시키면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실행할 때 효율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키 175 몸무게 할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해제는. 근데 이해제만큼 좋은 그 연산자랑 조건식을 좋게 표현하는 게 없어서.
자, 연습 문제 프리파일 단톡방에 올렸어요. 네,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11시 57분인데 잠깐 동안 요 문제 각자 한 번씩 더 점검해 보시고 12시 5분부터 7단원 시작합시다. 7단원 파일은 단톡방에 미리 올려놨습니다. 자, 잠깐 정리했으니까 이제 넘어갈 건데 요번 교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약간 그 일종의 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초반에서 이거 얘기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원래 이제 개발자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그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자, 이 코드를 쭉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입력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쭉 진행한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코드가 어떻게 전개되고 싶은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으면은 대충 19번째 줄부터가 시작일 거예요. 그쵸? 앞에까지 내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그 코드를 분석을 원하는 위치에서 라인 번호 옆에 마우스 살짝 오르면 빨간 선 가거든요. 빨간 점이 나오거든요. 그걸 누르세요. 점이 이렇게 찍혀요. 이거를 중단점 내지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불러요. 단축키로는 F9키 누르면 생겨요. F9키 누르면은 생겼다 없어졌다 해요. 이 단축키는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실행할 때 F5키를 누르죠. 여기 실행 메뉴를 보면은 디버깅 시작이라는 기능이 F5키고요. 디버깅 없이 실행은 컨트롤 F5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F5를 누르면 그냥 무시하고 다 실행해 버려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냥 F5키를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그냥 F5키입니다. 자, 일단은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키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무게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화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갑자기 노란 줄이 갔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코드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해서 여기서 멈춘 거야 지금.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멈추는 지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변수 값들이 옆에 보여요. my height 값은 175고 my weight는 98이다 라고 옆에 보이고요. 그리고 코드 편집기, 여기 소스 작성하는 데를 봐도 변수 값도 이렇게 보여요. my height는 175, 리더는 스캐너 만든 거네. my weight 98이구나. 리더. 이런 식으로 변수 값의 변화량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 보면은 스탠다드 웨이트 값은 안 생겼죠. 여기가 실행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이 변수가 생기겠죠. 만약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면 중간에 찍어도 돼요. 그럼 여기서 F5키를 한 번 더 누르면 다음번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워프를 합니다. F5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음번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워프를 해요. 한 번에 여기서 멈춘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F5키를 또 누르면 이제 끝까지 실행을 해요.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F5. 자, 그러면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할게요. 1758. 그럼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멈췄죠. F9는
중단점 설정 해제고요. F5는 디버깅 시작 혹은 다음 중단점으로 이동. 요거까지 인지했죠? 이번에 보여드릴 건요 F10이에요. F10을 누르면 코드가 이제 한 줄씩 실행해요. 여기 실행하고 다음 줄로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if문 조건을 판단해서 지금 my hate가 175라고 하는데 if문 조건 판단했죠? 그러면은 else로 가는구나. 또 F10 누르면 자 여기서 조건을 보고 안 맞네, 또 안 맞네, 안 맞네, 안 맞네. 아 여기 맞는구나. 그럼 여기 들어가는구나.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코드를, 근데 여기 지금 끝까지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바가 끝까지 도착하면 여기서 F10을 또 누르면은 그 자바가 이제 내부 코드로 들어가요. 내가 모르는 코드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냥 F5 눌러서 끝내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눈으로 쭉 본 다음에 이 흐름을 그 손코딩 같은 걸로 이제 또 한번 그 나중에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 이거 두 개를 병행하면은 코드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프로그래머들 키보드 겁나 빠르게 막 치잖아요. 그거 완전 뻥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코드 혹은 이거보다 더 좋은 코드는 인터넷 검색하면 널려 있어요. 솔직히 저도 수업 예제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건데 요즘 보니까 그 챗 GPT 같은 거에다가 코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 최적화해줘 하면 코드를 막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별로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게 옛날부터 프로그램 코드 자기가 직접 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럼 대신에 내가 의도하는 대로 100%딱 맞게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천천히 이렇게 디버깅 하면서 내가 의도한 거랑 흐름이 다르게 가면 거기를 고치는 거예요. 실제 엔터프라이즈 실무 프로그래밍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하는 게 턱 손 대고 F5, F10, F9 이것만 계속 눌러. 다다다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이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되게 좋아요. 자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이클립스도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요. 옛날부터 디버깅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짱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 뭘 봐야 돼?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 되게 투박하죠? 요즘 프로그램 같지 않죠? 이게 원래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옛날 거예요. 제가 딱 대학교 입학했더니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윈도우 전용 PC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코딩 화면이고, 이거 말고 이제 화면 디자인하는 화면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버튼 넣고 싶다면 끌어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은 버튼 눌렀을 때 동작 코드가 쫙 열리고, 거기다 코드 조금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썼던 건데, 이거에서 발전을 한게
비주얼 스튜디오 단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비주얼 스튜디오가 요건데 얘가 그 거의 20년 가까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 강자의 군림을 했었던 게 이게 2000년 전에 나온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때부터 조금 전에 봤었던 디버깅 기능을 얘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 깊은 기능이다 보니까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짱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음 버전은 이거고 얘네들은 원래부터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이런 PC용 프로그램 만드는데 최적화된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이름만 계승한 거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냥 진짜 그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윈도우 전용 PC 프로그램이고. 근데 얘네들이 워낙 디버깅 기능이 좋다 보니까 그 디버깅 기능은 이제 얘가 계승을 한 거죠. 이클립스로 디버깅하면 솔직히 되게 답답해요. 되게 느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디버깅 기능을 공부하시는데 활용을 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코드가 내가 의도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 내가 의도한 대로 순서대로 실행하면은 잘 짠 건데 그렇지 않게 실행을 한다면 원인을 찾아야겠죠. 대신에 디버깅을 시작하면 공부할 때 코드 하나 보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요. 순서대로 천천히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디버깅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잠깐 시간이 애매해서 디버깅 기능 소개했으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F9 아니, 그냥 노트패드로 쓰자. F9 중단점 설정 해제. F5는 디버깅 시작 혹은 디버깅 중에 다음 중단점으로 이동. 중단점이 없으면 그냥 끝까지 실행하고 끝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F10은 한 줄씩 실행. 네, 일단 요거 3개만 기억해도 충분할 겁니다. 여기 F11키가 하나 더 있는데 F11키는 나중에 우리가 메서드라는 거를 배우고 나면 그때 쓰기 시작할 거지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으니까 그거는 메서드 공부하면 그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보통 이제 여기부터 헷갈리는 게 좀 심해져요. 첫 번째는 while문입니다. while문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if문하고 비슷하게 괄호 안의 조건이 참인 동안 블록안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책에서 설명하는 while문의 그 기본 구문 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while 한 다음에 조건을 걸라고 했으니까 A가 5보다 작다 라고 조건을 건다라고 하면 도대체 A가 얼마인데 5보다 작다라고 비교를 하는 거냐 인 거죠. 그래서 반복문이 시작하기 전에 얘한테 뭐라도 줘야 돼요. int a는 만약에 a가 10이면 조건 안 맞죠. 그럼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지만 a가 0부터 시작한다면
조건 맞죠? 그러면 이제 블록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가요. A 또 0이죠. 그럼 또 해요. A 또 0이죠. 또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안 끝나요. 영원히 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컴퓨터가 먼저 터지나 프로그램이 먼저 뻗나. 대부분 프로그램이 먼저 뻗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영원히 지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이 수행되는 와중에 이 A 값을 찔끔찔끔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대부분 이제 이 A를 1씩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0에서 처음 들어와요. 0이 5보다 작다. 맞으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A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0에서 1이 되죠. 자, 다시 가요. 1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그럼 또 해요. 명령 수행하고 1 증가시켜요. 2가 되죠? 다시 가요. 2가 5보다 작다. 말 되죠? 또 명령 수행하고 1 증가시켜요. 3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이 5보다 작으니까 명령 수행하고 1 증가. 4 되죠? 자, 4가 된 상태에서 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4가 5보다 작다. 말 되니까 명령 수행하고 1 증가해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요. 5가 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5가 5보다 작다가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끝나고 빠져나가요. 자, 이것처럼 반복문이 성립을 하려면은 처음에 변수에다가 뭔가 넣어줘야 되고요. 이 변수를 갖고 조건을 판단해야 되고 반복이 수행되는 도중에 이 조건에 사용된 변수가 찔끔찔끔 변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반복의 범위가 산정이 돼요. A는 1부터 5는 포함 안 되니까 4까지 1씩 증가. 이런 반복의 범위가 이때서야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저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제가 재해석한 while문의 구조예요. 처음에 1, 조건식을 판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값을 생성합니다. 이걸 초기식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판별하러 들어가요. 조건이 참이면은 요 안을 수행을 해요. 명령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증감식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while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while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10보다 작은 동안이라고 했는데 요거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서 한번 디버깅 해보자고요. 자, 처음에 x가 0이래요. x 0이다, 현재 0이다라고 나왔죠? 자, 이제 F10키를 눌러서 한 줄씩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멈췄다라는 건 여기가 실행할 차례라는 거지 여기가 출력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x 0이죠. 자,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면 밑에 출력물이 나올 거예요. x는 %d 하고서 x 값을 그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x는 0이라고 출력되겠죠. 자, 밑에 x는 0이라고 나왔고 이제 x가 1 증가할 차례입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다시 조건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다시 글로 갔죠. 이제 x가 1로 바뀌었어요. 자, 출력하고 증가 2 됐죠? 3 됐죠? 4 됐죠? 5 6 7 8 9. 자, 이제 x가 10이 됐어요. 이제 조건을 판별하면 조건 안 맞겠죠. 그럼 이제 빠져나갔어요. 단순해요. 자, 그럼 이제 x의 최종값은 10이라고 출력되겠죠. 자, 다른 파일로 들어가면은 F5키 마저 눌러서 끝내버리라고 했어요.
반복문을 볼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의 범위를 산정하고 그 반복의 범위 안에서 여기를 계속 여러 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합계내기예요. 일정한 반복의 범위를 주어주고 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먼저 찾으세요. 이걸 통해서 반복의 범위를 산정해요. i는 1부터 11보다 작다니까 11은 포함이 안 되죠. 10까지 1씩 증가합니다. 항상 이걸 먼저 찾으세요. 자, 이 범위 안에서 하려는 게 지금 이 반복되는 범위 안에서의 총합을 구하는 건데, 총합을 구할 때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값을 누적해서 합산할 변수를 미리 0으로 하나 초기화를 해요. 반복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변수를 하나 0으로 준비해 놓고 i가 계속 변하잖아요. 여기에다 i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자, 얘도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실행. 자, 썸이 0이래요. 썸은 0이고 i는 1부터 시작했어요. 자, i가 1이니까 현재 i가 1이니까 11보다 작다 조건 참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갑니다. 썸에다가 1을 더하래요. 현재 썸이 0인데 1을 더하라는 거죠. 자, 더하고 나면은 이제 썸이 1로 바뀌어요. 0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이제 i가 1 증가합니다. 자, 증가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2가 돼서 들어왔죠. 자, 그 다음 줄 갔어요. 이거 볼 때 계속 제가 유념하라고 한 게 여기가 실행된 게 아니라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고 했어요. 아직 더 안 더한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전에 아까 반복하면서 썸은 1이었고 현재 i는 증가돼서 돌아왔으니까 2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썸 스스로 2 증가잖아요 지금. 그럼 썸이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래서 F10키를 다시 누르면 자, i는 2가 되고 썸은 3이 됐어요. i는 원래 계속 2였고 썸은 1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3으로 바뀐 거죠. 자, 이제 i가 현재 2인데 1 증가를 시킵니다. 그럼 3으로 올라가고 다시 조건식으로 가겠죠? 자, i가 3인 상태예요.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요. 자, 현재 썸이 3인데 3에다가 i를 더해요 다시. 그러면 썸은 6으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자, 현재 i가 3인데 1 증가할 차례예요. 그럼 i가 4가 돼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계속 더하면 자, 썸이 계속 증가해서 36이 됐고요. i가 현재 9래요. 36에서 9를 증가시키는 거죠. 자, 45가 됐어요. 이제 i를 또 증가합니다. i가 10이 됐어요. 아까 45였는데 10을 더하래요. 그럼 55로 바뀌죠? 자, 출력하고 i가 현재 10인데 1 증가해요. 그럼 11이 됩니다. 조건 안 맞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디버깅을 사용하면 코드가 바뀌는 거를 내가 직접 따라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것도 여러 번 쳐다보다 보면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출력되는 거를 변화 과정을 이제 옆에다 노트 같은 거에 메모하면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반복문의
규칙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구구단 아무거나 붙잡고 하나 외워보세요. 자, 입력을 받아요. 2에서 9 사이에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3이라고 가정합시다. x가 3이에요. 초기식 y는 1, y가 10보다 작다. 그러면 1부터 얼마? 9까지죠. 1씩 증가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요 변수는 여러분들이 맘대로 정하면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책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i를 쓸 거예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에서는 순서대로 증가하는 일련 번호를 인덱스라고 해요. 원래 이제 현실에서 인덱스라고 하면 색인이라는 의미인데 프로그램에서는 일련 번호의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인덱스의 앞 글자 따서 i라고 정해요. 자, 어쨌건 y 값의 범위가 산정이 됐어요. 아까 입력한 거는 3이라고 했어요. x는 3이고요. y는 1부터 9까지 바뀌는 거죠. 그럼 x 곱하기 y를 구하면은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로 점점 바뀌겠네요. 그거를 반복하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3 곱하기 y1은 두 자리에 맞춰서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4는 12. 결과값은 오른쪽에 정렬시키려고 자릿수를 두 자리 잡은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은 3 하면은 이제 9구단 3단이 쪼르륵 출력되는 겁니다. 두 자리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 결과값이 오른쪽에 정렬된 거죠. 만약에 여기 2자가 없으면 출력은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될 거예요. 자, 얘도 이제 입력을 받았다고 치고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서 디버깅을 다시 걸어보면 숫자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3.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 x는 3이라고 지금 고정이 돼 있고, 자, y는 1이라고 만들었어요. 자, 1이 10보다 작다. 조건 참 들어가요. 그러면 x는 3이고 y는 1이니까 요 자리에 x 출력하고 요 자리에 y 출력하고 그 세 번째 자리는 x 곱하기 y.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1은 3이라고 출력됐고요. 현재 y가 1인데 1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2가 돼서 다시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칙 이제 좀 보이죠? 넘어갈게요. 반복문을 다룰 때 거의 99%가 1부터 시작하거나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할 거예요. 어떤 범위를 주고서.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정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반복의 범위를 좀 다르게 설정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55부터 100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엄한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값 두 개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x를 3이라고 하고 y를 7이라고 가정합시다. 입력한 값이요. 자, 초기식 i를 x로 잡아요. 그럼 3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이라고 입력했는데 3이 7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8보다 작다죠. 그럼 3부터 7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한 두 값 사이를 반복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3하고 7을 입력하면은 3, 4, 5, 6, 7 이렇게 반복하고 싶었는데 내가 7까지 반복하려면 요 i가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던지 i가 8보다 작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y 값이니까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던지
y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해야 내가 입력한 값까지 반복을 하죠. 자, 이 반복 범위 안에서 합계를 위한 변수를 준비하고 이 변해가는 i 값 5부터 7까지죠. 3부터 7까지죠. 이거를 계속 1씩 증가시켜, 여기 밑에 플러스예요. 1씩 증가시켜가면서 썸에다 계속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입력한 범위 안에서의 합계가 구현되죠. 그러니까 반복의 범위가 대부분 이제 i를 0으로 놓고 여기는 뭐 어떤 변수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 초기 시작값이 0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값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 자, x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x를 뭐 2000으로 입력하고 y를 2015라고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반복의 범위가 이제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도는 거죠. 자, 합계를 구할 변수는 무조건 0으로 준비해요. 0에다 2000 더하고 그 더한 값에다 2001 더하고 그래서 나온 값에다가 2002 더하고 그렇게 나온 값에다가 2003 더하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할 때 내가 디버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전 디버깅이 이렇게 점점 쌓이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은 프로그램이 좀 성능이 좀 안 좋아지니까 한 몇 개 쌓이면 옆에 휴지통 눌러서 이렇게 끄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증감식입니다. 증감식도요, 이것도 99% i는 플러스에서 1씩 증가시켜요.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은 내가 증감식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i 값의 변화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10씩 증가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요. 10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99까지인데 변화량이 플러스 10이에요. 그럼 0, 10, 20, 30, 40 이렇게 가겠죠. 그럼 90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10 증가하면 100이 되니까 조건 안 맞아서 빠져나와요. 그럼 결국 90까지 한다는 거네요. 그거를 썸에다 더하면 0부터 10단위로 계속 더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디버깅 안 걸고 그냥 실행 결과 확인할 테니까 디버깅은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각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i 값이 10단위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i 값의 변화량을 여기서 출력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합계가 만들어지는 썸 값을 계속 출력해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while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do while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do while문은 제가 올해 프로그래밍 경력이 22년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학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while문과 do while문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실무 뛰는 거라면 do while문 그냥 버리셔도 돼요.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do while문을 없애버렸어요. 자, 얘는 뭐냐면 초계식을 먼저 잡아요. while문은 들어가자마자 조건식이 있었죠. 근데 얘는 일단 do야.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래요. 한번 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판단해요. 조건이 맞으면 do로 가요. 안 맞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while문하고 비교를 했을 때 a가 10일 때 조건이 10보다 작다면은 while문은 한 번도 안 하고 나갑니다. 근데 do while문은 일단 한 번 하고 조건을 판단해요. 안 맞았네? 몰라. 그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안 맞아도 한 번은 실행을 해요. 네, 요런 차이예요. 자, 예제 보면은 do while문. 자, 얘는 그냥 정상적인 반복이에요. y는 0이고요. 출력을 합니다. 증가시켜요. 1 되죠? 그 다음에 10보다 작다.
1이니까 다시 가요. 또 출력하고 2가 돼요. 시프트 닫다 다시 가요. 이렇게 해서 9까지 출력하고 10이 되면은 조건 안 맞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두 알무는 깊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데 Y문하고 차이를 보면은 요거 이제 아까 나왔던 건데 A가 10인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요 Y문은 그냥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두 Y문은 일단 한 번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 안 맞으니까 나가 버려요. 얘는 한 번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결과 보면은 두 Y 쪽에서 A는 10이다라고 한번 출력되고 Y문에 대해서는 출력이 안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그 실습해 보시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